아이고, 서울 양반.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요? 시골 인심 좋다는 말 믿고 내려왔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아십니까? 30년 넘게 수원에서 개인 택시 핸들 잡으며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 65 나이에 남의 동네 와서 이런 취급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긋지긋한 도시 떠나서 공기 좋은 시골 내려가 딱 1억짜리 집 사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전원주택 단지를 알아보며 짐을 싸고 계신 분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발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기덕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수원의 한 15평짜리 낡은 빌라 전세방에 앉아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번듯한 아파트에 살며 30년 무사고 택시 운전으로 모은 2억 3천만 원이라는 소중한 노후 자금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이제는 남들처럼 바다 보이는 곳에서 아내랑 폼나게 여생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무엇일까요? 성공한 귀촌일까요? 아니면 처참한 도망일까요? 제가 왜 2년 만에 억소리? 나는 돈을 길바닥에 뿌리고 자존심 다 버린 채 이 좁은 빌라로 기어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시면 아마 여러분은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기덕아, 너 여수 가서 회나 실컷 먹고 산다더니 얼굴이 왜 그렇게 반쪽이 됐냐? 친구들은 아직도 제가 여수 바닷가 근처 번듯한 단독주택에서 파도 소리 들으며 신선처럼 사는 줄 압니다. 기덕이 놈 성공했네. 부럽다 야.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몸이 갑자기 아파서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개인 택시 면허까지 정리하며 모은 전 재산을 들고 당당하게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돈이 2년 만에 반이반 토막이 나고 제 아내는 동네 구멍가게조차 마음 편히 못 가는 죄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나 여기 너무 무서워요. 한밤중에 제 소매를 붙잡고 울먹이던 아내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버티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진심은 통할 줄 알았고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골은 빈집으로 넘쳐납니다. 전라남도 여수는 특히 더하죠. 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바다를 뒤로하고 피 같은 돈을 들인 집을 버리고 떠나는 걸까요? 단순히 텃세 때문일까요?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보던 낭만 가득한 귀촌 생활의 뒷면에는 시니어들이 절대 모르는, 아니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진짜 공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사기도 아니고 범죄도 아닙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아주 당연하게 일어나는, 하지만 도시 사람들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현실들이었죠. 그 마을 이장이 제 마당까지 들어와 당당하게 요구했던 수백만 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가뭄이 들던 그해 여름, 왜 우리 집 텃밭으로 오는 물길만 돌덩이로 꽉 막혀 있어야 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노후 자금 수억 원을 길바닥에 뿌리고 자식들 눈치 보며 좁은 빌라로 돌아오는 분이 더 이상 없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여수 바닷가 집을 왜 단돈 8천만 원에 던지듯 팔고 도망쳐 나왔는지,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 왜 저에게는 감옥이 되었는지, 전국 빈집 1위라는 통계 뒤에 숨겨진 시니어 귀촌의 처절한 실패담, 730일간의 기록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이 꿈꾸던 그 파란 바다가 아마 피눈물로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2년 만에 빈집을 남겨두고 야반도주하듯 떠나왔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몸담았던 수원은 참 좋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수원은 그저 좁디 좁은 택시 운전석, 딱 그만한 크기의 세상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시동을 걸고 팔달문이며 수원역, 터미널 근처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뱅뱅 돌았죠. 매일 같이 들이마시는 건 매연 냄새였고 제 귀에 들리는 건
짜증 섞인 경적 소리와 미터기 올라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핸들을 돌려 아들 녀석 장가 보내고 딸아이 시집까지 보냈습니다. 자식들 다 치우고 나면 이제 좀 편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제 몸에 남은 건 고혈압, 약 봉투와 당뇨 초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서 한 장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눈앞이 핑 돌면서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나를 발견이나 할까 싶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퇴직하고 집에만 앉아 있으니 아파트 12층 거실이 꼭 창살 없는 감옥 같았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어도 앞동 아파트 벽만 덩그러니 서 있고 바람은커녕 먼지만 들어오는 기분이었죠. 하루는 아내 희진이가 제 손을 가만히 잡더니 그러대요. 여보, 우리 이러다 병원비로 노후 자금 다 날리겠어. 공기 좋은 데 가서 딱 10년만 우리 인생 살면 안 될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익숙한 곳 떠나면 고생이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아내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평생 저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한 사람인데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제안이 우리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은요. 답답한 마음도 달랠 겸 아내와 함께 무작정 여수로 떠났습니다. 돌산 근처 바다를 처음 본 날, 저는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 냄새가 달랐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짠내 섞인 바람이 가슴 속 깊은 곳까지 뻥 뚫어주는 기분이었죠. 수원역 광장의 소음 대신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 들리는 그곳이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라면 당신 혈압도 뚝 떨어질 것 같아. 우리 여기서 살자. 아내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닷가 근처 포장마차에서 아내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밤바다를 보는데 정말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택시 운전하며 뒷좌석 손님 눈치 보던 세월, 산업금 맞추려고 화장실도 못 가고 참았던 그 서러운 시간들이 파도에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곧장 주머니 사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생 부어온 개인 택시 면허를 정리하고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적금에 퇴직금까지 다 합치니 2억 3천만 원 정도 되더군요. 여기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이랑 젊었을 때 들어둔 보험에서 나오는 연금액까지 합치면 한 달에 85만 원 정도는 확보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둘이서 시골에서 소박하게 농사지으며 살기엔 차고 넘치는 돈이라고 생각했죠. 수원 아파트는 일단 전세를 주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몸이 더 아파져서 올라올 일 생길까봐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거였죠. 그리고 여수 바닷가 근처에 1억 2천만 원짜리 낡은 단독주택을 덜컥 계약했습니다. 마당이 넓고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감싸고 있는 배산 임수의 명당처럼 보였습니다. 마당 한편에 아내가 좋아하는 꽃도 심고 제가 직접 평상도 만들 생각을 하니 잠이 안 올 정도로 설레더라고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단열 공사 새로 하고 보일러도 최고급으로 바꾸고 화장실도 도시 아파트 부럽지 않게 싹 고쳤습니다. 이제 우리 고생 끝이다, 희진아. 짐을 싸면서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 자산 2억 3천만 원이면 시골에서는 황제 부럽지 않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막상 이삿짐 트럭을 몰고 여수 좁은 골목길을 들어서는데 마을 입구에 모여있던 어르신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반갑게 환영해 줄 거라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우리를 탐색하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를 보는 것처럼 뚫어지게 쳐다만 보고 계셨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온 김기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가진 돈과 열정만 있으면 시골 생활이 낭만으로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들어야 완성되는 이 잔인한 시골의 법칙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도박이 시작된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수원을 떠나 여수에 도착한 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랬습니다. 30년 넘게 운전대를 잡으며 굽어버린 제 등도 그날만큼은 활짝 펴지는 기분이었죠. 이삿짐 트럭에서 하나둘 내려지는 낡은 가구들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하더라고요. 수원 권선구의 그 좁은 아파트에서 자식들 키우느라 묻었던 손때들이 이제 이 아름다운 바닷가집으로 옮겨진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실 이번 귀촌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승부수였습니다. 평생 택시 핸들 돌리며 모은 돈,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은 전 재산 2억 3천만 원. 그 돈이 저와 아내의 마지막 생명줄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여수 바닷가 근처에 이 낡은 집을 1억 2천만 원에 샀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나이에 왜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고생을 사서 하냐며 말리는 친구들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비로 4천만 원을 추가로 들여서 집을 싹 고쳐놓으니 웬만한 도심 신축 빌라 부럽지 않았거든요. 단열재도 제일 두꺼운 걸로 넣고 보일러도 새로 깔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소원이라던 디귿자 모양의 넓은 주방도 만들어줬죠. 집을 사고 고치는데 총 1억 6천만 원을 썼으니 제 손에는 이제 현금 7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수원 아파트를 전세 주고받은 보증금이 있으니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국민연금이랑 예전에 들어둔 보험에서 나오는 연금액을 합치면 매달 85만 원 정도는 꼬박꼬박 들어오거든요. 여보, 우리 이 돈이면 시골에서 고기나 구워 먹고 텃밭 가꾸면서 충분히 살 수 있어. 아내에게 큰 소리치며 통장 잔고를 보여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은퇴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삿짐을 다 정리하기도 전에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이라는 분이었는데 겉모습은 인자해 보이는 시골 할아버지 같더라고요. 새로 만든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아 아내가 내온 시원한 매실차를 마시는데 이장님이 슬며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 마을에 새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엔 오래된 규칙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이장님이 꺼낸 장부에는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닦아놓은 길을 쓰고 공동수도를 이용하려면 입회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무려 200만 원이라고 하대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장님, 200만 원이면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제가 세금도 다 내고 이사 왔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장님의 표정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시골 인심 모르시네. 이 돈은 다 마을 노인들 복지를 위해 쓰고 공동시설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내고 마을 사람 대접받으려는 외지인은 우리도 환영 못하지.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 막 이사 와서 이웃들이랑 잘 지내보려고 떡 돌릴 준비까지 하고 있었는데 대뜸 수백만 원을 내놓으라니요. 하지만 괜히 첫날부터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래, 시골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앞으로 잘 지내기 위한 통행료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사 온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나요? 마을회관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샌다며 가구당 70만 원씩 거출하기로 했다고 이장이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다 냈으니까 새로 온 김 사장님도 당연히 동참해야지.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마을 단톡방에선 이미 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한 달 뒤에는 마을 경로잔치가 열리는데 외지에서 온 부자가 찬조금 좀 내야 하지 않겠냐며 50만 원을 더 요구하더군요. 분명 제가 부자는 아니라고 택시 운전해서 모은 돈이 전부라고 말했는데도 그들에겐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원 아파트 전세까지 줬다면서 왜 그렇게 짜게 굴어? 동네 어귀에서 만난 할머니가 던진 그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자산 상태가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다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거기에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공동 우물 펌프가 고장났다며 9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이사 온 지 고작 3개월 만에 제 손에서 나간 돈만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 연금 85만 원으로 생활하려던 계획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죠.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결국 비상금으로 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가계부를 적던 아내가 펜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가는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건 쥐꼬리만 하잖아.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조금만 참아봐. 초반이라 그래. 이제 자리 잡으면 나라에서 주는 귀촌 지원금도 알아보고 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제 속도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를 더 힘들게 만든 건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돈을 낼 때만 반짝 웃어줄 뿐, 돌아서면 다시 외지인 취급하는 그 차가운 분위기.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마을 안의 작은 구멍가게에서부터 터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시골 인심이요? 제가 겪은 여수 바닷가 마을의 인심은 제가 30년 동안 경험했던 서울 강남역 한복판의 차가움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아직 남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제 아내가 동네 슈퍼조차 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 무더운 여름날 뙤약볕 아래서 허리가 끊어질 듯 일을 해야만 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시골 내려가실 때 통장 잔고만 확인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시골 내려가면 돈 쓸 일 없을 것 같죠? 텃밭 가꿔서 채소 길러 먹고 물가도 쌀 것 같으니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황제처럼 살 줄 아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수원에서 택시 몰 때 하루 15시간씩 길바닥에 뿌리며 벌던 돈, 여기선 좀 아끼며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골이라는 곳은 대문을 여는 순간부터가 다 돈이더라고요. 이사 온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당 평상에서 아내랑 시원한 믹스커피 한 잔 마시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대문도 안 두드리고 쓱 들어오더군요. 이 동네 이장이었습니다. 허허, 김 사장님. 집 참 예쁘게 잘 고쳤네. 근데 우리 마을엔 오래된 관례라는 게 있어. 웃는 낯으로 들어오더니 대뜸 꺼낸 말이 마을 발전 기금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간 닦아놓은 길을 쓰고 공동수도를 같이 쓰려면 입회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20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이장님. 제가 이 집 살 때 취득세 다 냈고 이사 오면서 전입신고도 마쳤는데 무슨 기금을 따로 냅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커지자 이장의 눈빛이 단번에 서늘해지더군요. 아이고, 서울 양반. 시골 인심 모르시네. 이 돈은 나중에 김 사장님이 마을 지원금 받을 때나 큰일 치를 때 다 돌아가는 돈이에요. 이거 안 내면 마을 사람 대접받기 힘들어. 옆에서 듣던 아내 희진이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이사 오자마자 이웃이랑 얼굴 붉히지 말자는 무언의 신호였죠. 결국 속이 쓰렸지만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달 뒤였나요? 마을회관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샌다며 가구당 70만 원씩 걷기로 했다고 또 찾아왔습니다. 이장님, 지난번에 200만 원 냈지 않습니까? 그건 입회비고 이건 수리비지. 김 사장님도 비 오면 마을회관 가서 쉴 거 아뇨? 기가 막혔지만 마을 단톡방에 다른 주민들이 입금했다는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오니 저만 안 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달엔 경로잔치 찬조금으로 50만 원, 여름이 되니 마을 공동 우물 펌프 교체비라며 90만 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이사 온 지 딱 석 달 만에 제 손에서 나간 돈만 41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85만 원 나오는 제 연금으로 생활하려던 계획은 이미 첫 달부터 박살이 난 셈이었죠. 김 사장님은 서울에서 택시 하셨으니 돈 좀 모아두셨을 거 아뇨. 시골 노인네들 좀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이장이 웃으며 던지는 그 말이 꼭 제 지갑을 털어가는 강도의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하신 분 계세요? 시골 내려가면 인심 좋게 감자 나눠주고 옥수수 쪄다 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돈 달라는 고지서만 날아오더라고요.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가계부를 적던 아내가 펜을 툭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는데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야?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4배는 많잖아.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자존심을 굴복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돈을 내면 아이고, 역시 서울 양반이 배포가 커. 라며 추켜 세우다가도 돈을 안 내거나 머뭇거리면 순식간에 돈밖에 모르는 깍쟁이 외지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더군요. 한 번은 마을 노인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러대요. 수원에서 아파트 전세까지 주고 왔다면서 그 정도 돈에 벌벌 떨면 쓰나. 제 사생활이 이미 이 마을에선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 택시 팔고 리모델링에 4천만 원 썼다는 사실까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제가 아무리 돈을 내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그들의 식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막걸리를 몇 번 마셨지만 항상 어딘가 보이지 않는 선이 느껴졌습니다. 같이 웃고 떠들어도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사람은 오래 못 버텨.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들려온 그 차가운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실패하고 떠날 날짜를 점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낸 그 수백만 원의 발전 기금은 마을을 위한 돈이 아니라 제가 떠날 때 남겨두고 갈 퇴장료 같은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골 가실 때 낭만만 챙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그들의 관례와 전통이라는 이름의 청구서를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3개월 만에 400만 원을 뜯기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꿈꾸던 낙원이 아니라 저를 철저히 이방인으로 남겨두려는 거대한 장벽이었다는 사실을요. 아직 남은 게 더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의 민낯을 보게 된 건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 가면 물가가 싸서 생활비가 적게 들 것 같죠? 내 손으로 채소 길러 먹고 소박하게 살면 연금 몇십만 원으로도 충분히 노후를 즐길 줄 아셨을 겁니다. 저도 수원에서 택시 몰 때 손님들이 시골 가면 돈 쓸 일 하나도 없어 하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더 비싸고 더 치열하게 머리를 굴려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에 다녀오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장바구니에는 콩나물 한 봉지랑 설탕 한 포대, 그리고 식용유 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다 해서 얼마인 줄 알아요? 세상에, 시내마트보다 2배는 비싸게 받네. 아내가 내미는 영수증도 없는 수기장부를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수원 권선구 마트에서는 1,000원이면 사던 콩나물이 여기선 3,000원이고 설탕 가격도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참다 못해 가게 주인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사장님, 여긴 왜 이렇게 비싸요? 시내 마트랑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눈을 부라리며 툭 내뱉더래요. 아이고, 서울 양반. 기름값 아끼고 시간 아껴서 여기서 편하게 사면 됐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비싸면 저 멀리 시내마트까지 차 타고 가서 사세요. 누가 여기서 사라고 등 떠밀었나?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물건값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투 속에 담긴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니 싫으면 떠나라는 차가운 거절의 감정이 아내를 찌른 거죠. 그날 이후로 아내는 마을 안에서 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유일한 가게인데 그곳을 못 가니 매번 차를 타고 40분이나 걸리는 시내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시장 구경 가는 게 취미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대문 밖을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하더라고요. 가게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아내 험담을 했는지 길을 지나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저희 집을 힐끗거리며 수군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울 사람은 깍쟁이라 한 푼도 안 쓰려고 한다며? 아이고, 저러다 금방 보따리 싸겠네.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들에 아내는
집안에만 갇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어떻게든 마을 사람들과 섞여보려고 이틀이 멀다 하고 마을 회관에 들락날락했습니다. 막걸리 한 박스 사들고 가서 어르신들 대접도 하고 제 연금 쪽에서 간식거리도 사다 날랐죠. 하지만 같이 웃고 떠들어도 그 웃음 끝에는 항상 차가운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아는 옛날 이야기를 할 때는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한 번은 마을 어귀 평상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 마을 이장이 놀러와서 저희 마을 이장에게 묻더군요. 저 양반은 누구야? 그러자 우리 마을 이장이 제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기 끄트머리 낡은 집 산 서울 사람. 얼마나 버티나 내기 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2억 3천만 원의 인생이 그들에게는 그저 심심풀이 내기 소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은 제가 이 마을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비싼 기부금이나 내고 결국은 집을 헐값에 남겨두고 떠날 손님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죠.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수원에서 아파트 12층 창밖을 보며 답답하다고 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거기에 시골 생활비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시처럼 복지 혜택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값에 차 수리비에 시내마트 한번 다녀오면 하루가 다 가버리니 시간도 돈도 줄줄 샜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매일 밤 거실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귀촌한 시니어들 10명 중 7명은 이런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피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단돈 3,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가 우리 부부의 낭만을 산산조각 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 제 몸을 혹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시골 내려가서 인심이라는 단어에 기대지 마세요. 그 인심은 그들끼리만 나누는 특권이지 외지인에게 베푸는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마을 일을 내 일처럼 돕다 보면 언젠가는 문을 열어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멍청한 생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지 반년이 넘어가니 저도 나름대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돈만 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시골은 몸으로 때우는 게 진짜 점수 따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원에서 택시 운전할 때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서 다리 근육이 다 빠졌었는데 여기 와서 삽질하고 괭이질하니까 몸은 고되도 마음은 참 개운했습니다. 마을에 논일이 있다거나 마늘 수확철이 되면 저는 제 집 텃밭일은 팽개쳐두고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화를 신고 나가면 마을 어르신들이 어이, 수원 양반, 오늘도 일찍 나왔네? 하며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그 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던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한 번은 마을 공동 김장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제 사비로 고기 몇 근 끊어가서 수육을 삶아 대접했습니다. 마을 부녀회분들이 아이고 김 사장님이 통이 크네. 역시 서울 사람이라 달라라며 칭찬하시는데 아내 희진이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마을의 당당한 일원이 된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마을 일에 매달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낸 발전 기금이며 찬조금이 아까워서라도 여기서 꼭 정착해야 했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이랑 제가 따로 들어둔 연금보험 85만 원으로는 마을 행사 때마다 내는 기부금을 감당하기 벅찼지만 나중에 나이 더 들면 마을에서 나오는 복지 혜택이나 지원금도 받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우리 김 사장, 이제 진짜 우리 동네 사람 다 됐어.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드디어 안식처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수원의 그 답답한 아파트 12층 창밖을 보며 느꼈던 그 고립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아내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꺼봐, 여보.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가면 다 통하게 되어 있어. 우리 이제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 아내도 제 노력이 가상했는지 이제는
마을 구멍가게 가는 것도 덜 무서워했습니다. 가끔은 옆집 할머니가 쪄다준 옥수수를 들고 와서 저랑 나눠 먹으며 여보, 공기는 정말 좋긴 좋더라며 웃더라고요. 그게 가짜 평화인 줄도 모르고 저희 부부는 그저 앞날이 탄탄대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웃고 떠들다가도 마을 사람들끼리만 아는 은밀한 대화가 시작되면 저는 순식간에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거든요. 그때 그 논 팔았던 집 자식이 이번에 군청에 들어갔다며? 아, 그 집? 그 집안 원래 우리 씨족이랑은 안 맞았잖아. 자기들만의 수십 년 된 역사 속으로 제가 들어갈 자리는 단 1cm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나하게 취한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제 어깨를 툭 치며 그러더군요. 김 사장, 너무 무리하지 마. 자네도 가을 찬바람 불면 슬슬 수원 생각날걸?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그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마치 너는 언젠가 떠날 사람이고 우리는 내가 떠날 때까지 내 주머니만 털면 된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술 기운이 확 달아났습니다. 내가 낸 400만 원이 넘는 돈과 이 뙤약볕 아래서 흘린 땀방울들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진짜 이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걸까? 아니면 그냥 일 잘하고 돈 잘 내는 일꾼이 하나 들어온 걸로 생각하는 걸까? 아내 희진이는 그날 밤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장님 댁에 보낸 그 갈비 세트 말이에요. 고맙다는 문자 한 통이 없네요.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시골 분들이라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우리가 더 잘하면 되지. 뭘 그런 걸 따져.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도 차가운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섞이기 위해 제가 억지 웃음을 짓고 있다는 거요. 남들이 보기엔 평온한 시골 생활의 정석처럼 보였겠지만 그것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아슬아슬한 평화였습니다. 돈을 쓰고 몸을 쓰고 자존심을 깎아가며 만든 이 가짜 안도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버텼습니다. 수원으로 돌아가기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을 고치는 데 쓴 4천만 원과 마을에 뿌린 수백만 원의 기금이 아까워서라도 저는 이곳이 제 마지막 종착역이어야만 했습니다. 텃밭에 심은 고추와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며 저는 억지로 행복을 꾸며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잠시 비가 그친 줄 알았는데 그건 더 큰 폭풍우가 오기 전에 짧은 고요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건 바로 그해 여름 기록적인 가뭄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평상 위에서의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사 온 지 1년째 되던 해 여름, 수십 년 만에 최악이라는 기록적인 가뭄이 이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하늘에선 구멍이라도 난 듯 해가 이글거렸고 며칠만 비가 안 와도 밭은 금세 먼지가 풀풀 날리는 폐허처럼 변해버렸죠. 제가 수원에서 택시 몰 때 에어컨 바람 쐬며 손님 태우던 시절엔 몰랐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물 한 바가지가 얼마나 목숨 같은 것인지 말이죠. 아내와 저는 매일 새벽부터 물통을 나르며 고추랑 상추에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마을에는 다행히 공동관정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각 집밭으로 물길을 터주는 시스템이었죠. 그날도 타들어가는 고추 모종을 살리려고 밸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옆집 김씨 어르신 네 밭에는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저희 집 밭으로 연결된 수로에는 물 한 방울이 안 비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물질이 끼었나 싶어 삽을 들고 수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희 집 밭으로 꺾어지는 길목에 커다란 돌덩이들과 흙더미가 아주 정교하게 쌓여서 물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더라고요. 누가 봐도 실수로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밭만 물이 못 가게 막아버린 거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낸 발전기금 200만 원, 경로잔치 찬조금 50만 원, 마을회관 수리비 70만 원.
그 수백만 원의 돈과 제 땀방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다 못해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지금 가뭄이라 다들 힘든데 우리 집 밭으로 오는 물길이 돌로 막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목소리가 격앙되어 나오자 이장이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퇴뱉더니 아주 심드렁하게 대답하대요. 아, 그거 지난번 마을 공동제초 작업 때 김 사장님 빠지셨잖아. 마을 회의에서 결정된 거요. 공동작업 안 하는 가구는 공동자원 못 쓴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은 제 아내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보건소에 데려가느라 미리 이장님께 양해를 구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장님, 그날 제 처가 아파서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동안 마을 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도왔는데 겨우 그거 한 번 빠졌다고 물길을 막다니요. 그러자 이장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허, 서울 양반, 여기가 당신 개인 택시인 줄 알아? 양해는 무슨 양해? 우리 동네 법이 그래. 돈 좀 냈다고 대우받으려 하지 말라고. 자네가 낸 돈은 마을 주민으로서 당연히 내야 할 보험 같은 거지. 무슨 특권인 줄 아나? 옆에서 지켜보던 동네 주민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돌리거나 비아냥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꼭 저래. 조금만 손해보면 난리를 쳐요. 그러게 아예 내려오질 말았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높여?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낸 돈 400만 원, 제가 흘린 땀방울, 제가 건넨 갈비 세트, 그 모든 게 그들에게는 당연히 뜯어내야 할 외지인세였을 뿐 저를 식구로 인정해주는 징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아니, 오히려 제가 돈을 잘 내고 고분고분하니 만만하게 보고 더 괴롭혔던 겁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늑대들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를 봤습니다.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수도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장님이 뭐라고 해요? 내일은 물 줄 수 있대요? 아내의 맑은 눈을 보니 도저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사실 저희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이랑 연금보험 85만 원으로는 이런 돌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을 따로 사서 대기엔 비용이 너무 컸고 관정을 따로 파기엔 수천만 원의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판이었거든요. 마을에서 주는 귀농지원금이나 시니어 복지 혜택도 결국 이장의 도장이 찍혀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제 저는 이 마을의 적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 몰래 마당에 나가 수로를 막은 돌덩이들을 하나하나 치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돌덩이들은 더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물길을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노후라는 꿈을 가로막은 거대한 절벽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들이 저를 몰아내려고 작당을 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집을 포기하고 싸게 내놓으면 자기들 친척이 그 집을 헐값에 사게 하려고 말입니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 30년 택시 운전하며 별의별 진상 손님 다 겪어본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시골 인심요? 가뭄이 오면 제일 먼저 마르는 건 논바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평소에 허허 웃으며 막걸리 받아주던 그 손이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제 숨통을 조이는 돌덩이를 쌓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제 2억 3천만 원의 인생이 통째로 바닷가 빈집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장이 내뱉은 그 독설이 귓가에 쟁쟁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수원에서 택시 몰 때 진상 손님들이 반말하고 욕설을 퍼부어도 허허 웃으며 넘기던 저였는데 제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이 집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결국 저는 자정쯤 슬그머니 일어나 삽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관정 물길이 막혔다면 제 손으로라도 땅을 파서 물을 찾아야겠다는 오기였죠. 내가 30년 넘게 택시 운전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는데 고작 물 하나 때문에 무너질 것 같냐? 혼잣말을 내뱉으며
단단한 흙바닥을 내리찍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나오는 건 돌덩이와 마른 흙뿐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잡힌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면 정말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거실 창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아내 희진이가 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아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곱던 얼굴이 1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왜 왔을까? 공기 좋은 데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제가 가자고 고집 피웠던 여수였고 제가 선택한 이 집이었습니다. 수원 아파트 전세 주고 남은 돈 7천만 원도 이미 리모델링비며 발전기금이며 생활비로 야금야금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다시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허리가 90도로 꺾이도록 절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서울 사람이라 시골 법도를 잘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집 물길만 좀 터주십시오. 고추 모종이 다 죽어갑니다. 제 간절한 부탁에도 돌아오는 건 비아냥뿐이었습니다. 김 사장, 그렇게 급하면 저기 시내 가서 물차라도 불러다 써. 돈도 많다면서 왜 그래? 맞아, 수원에 아파트도 있다면서? 우리 같은 시골 노인네들 고생하는 건 안 보이고 자기 밭 고추만 귀한가 보지? 그들은 제가 낸 2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이미 잊은 듯 했습니다. 그 돈은 그저 당연히 내야 할 세금 같은 거였고 제가 마을 일에 빠진 건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제가 이 마을에 정착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마을 어귀에서 제가 아는 척을 하자 옆집 할머니가 제 눈을 피하며 그러더군요. 김 사장, 미안한데 우리 집엔 이제 오지 마. 이장이 외지인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마을 지원금 받는데 문제 생기면 어떡해? 세상에,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시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장의 말 한마디면 마을 전체가 한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마을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 아예 대문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 온 것 같았습니다. 매일 창밖의 바다만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한 번은 아내가 가슴이 아프다고 쓰러졌는데 구급차를 부르려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시내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수원에 살 때는 5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여기선 아내가 죽어가도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제 연금 85만 원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물기를 터주지 않으니 결국 생수를 사다가 밭에 부어야 했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상금으로 둔 적금까지 깨서 겨우 버티고 있었죠. 마을 복지 혜택이나 시니어 일자리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밤마다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는지 고기 굽는 냄새가 저희 집까지 넘어오는데 그 즐거운 웃음소리 속에 저희 부부의 자리는 단 1mm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살아있는 유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나 여기 너무 무서워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제 옷소매를 잡으며 다시 울먹였습니다. 2억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시작한 제 노후의 꿈이 1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말라 죽거나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거나.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그리고 제가 쏟아부은 그 피 같은 돈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두 번째 큰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가 버티면 버틸수록 제 아내 희진이의 영혼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30년 넘게 택시 핸들 잡으면서 별의별 손님 다 받아내고 산업금 못 채워도
껄껄 웃으며 넘기던 넉살 좋은 김기덕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웬 낯선 노인네가 퀭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 말대로 올라가자. 그 말을 뱉는 순간 1억 2천만 원을 주고 산 이 집이 꼭 저를 잡아먹으려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나가는 문은 들어오는 문보다 훨씬 좁고 험난했습니다. 내려올 때는 낭만이었지만 올라가려니 그건 처절한 생존의 문제더군요. 수원 아파트 전세 주고 남은 돈, 리모델링에 쏟아부은 4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마을 발전 기금이며 생활비로 쓴 돈까지 합치니 제 손엔 쥐꼬리만 한 비상금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집값은 올랐겠지. 바닷가 바로 앞인데. 제 마지막 희망은 오직 그 하나였습니다. 여수 시내에 있는 부동산들을 며칠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수원에서 택시 몰 때 손님들이 요즘 여수 땅값이 금값이다 하던 소리를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장님, 여긴 외지인이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힘든 곳이에요. 누가 이 구석진 마을 낡은 집을 이 가격에 삽니까? 처음에는 제가 쓴 1억 6천만 원 본전이라도 찾고 싶어서 그 가격을 불렀습니다. 사장님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젓더군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커녕 문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의 텃세는 더 교묘해졌습니다. 집을 내놨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장은 대놓고 비아냥거렸죠. 거봐, 서울 사람은 1년 안에 다 올라간다고 했지? 그 집 안 팔릴 텐데 어쩌나. 그들은 제가 궁지에 몰리길 기다리는 사냥꾼들 같았습니다. 집을 안 팔고 비워두면 빈집이라고 욕하고 팔려고 내놓으면 외지인이 마을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전 재산 털어내려왔는데 팔리지 않는 집 때문에 발목 잡혀서 피눈물 흘리고 계신 분 말입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는 아내가 자다가 가슴을 쥐어짜며 통증을 호소하는데 차 키를 쥐고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이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까지 나가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수원에 살 때는 5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깔려 있었는데 여기선 아내가 잘못될까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경제 상황은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연금 85만 원은 이미 이 마을의 각종 기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알아봤지만 시골 낡은 주택은 담보 가치조차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더군요. 정부에서 준다는 귀농지원금이나 시니어 복지 혜택도 결국 이장의 도장이 없으면 신청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장벽 안에 갇힌 포로였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텔레비전 소리도 없이 어둠 속에 잠긴 아내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낭만을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가두기 위해 감옥을 지은 셈이었습니다.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포기하고 1억 4천, 1억 2천 계속 가격을 내렸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리모델링 비용 4천만 원은 이미 공중에 뿌려진 돈이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 자존심의 마지막 한 조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마을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제가 가격을 내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더군요. 조금만 더 있으면 1억 밑으로 떨어지겠어. 그때 우리 조카 사주면 딱이겠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흘린 피눈물이 그들에게는 헐값에 집을 살 기회였던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공기 좋은 시골에 공들여 지은 집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수원에서 택시 몰던 그 치열했던 삶이 차라리 그리웠습니다. 적어도 거기는 내가 일한 만큼 벌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모르는 사람한테 돈 뜯길 걱정은 없었으니까요.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하루하루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여수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울수록 제 마음은 더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돈을 잃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제 노후가 이렇게 비참하게 마감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덫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빈집과 함께 제 인생도 멈춰버렸을까요? 제 처절한 사투는 이제 마지막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귀촌 2년 만에 제가 내린 결론은 탈출이었습니다. 더 버텼다가는 돈이 아니라 사람 목숨이 먼저 결단나겠다 싶더라고요. 수원에서 30년 넘게 택시 몰며 쌓아온 제 인내심도 아내 희진이의 메말라가는 눈물을 닦아주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연락조차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제 가슴을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사장님, 이 집 이장님 친척분이 사시겠다는데 가격을 좀 많이 깎아달라네요. 8천만 원이면 당장 계약하겠답니다. 8천만 원. 제가 이 집을 1억 2천만 원에 샀고 리모델링에만 4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가전제품이며 마당 평상이며 제 손때 묻지 않은 곳이 없는데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던지고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때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우리 그냥 여기서 나가요. 나 여기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제 고집도 꺾였습니다. 결국 8천만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마을 발전 기금으로 뜯긴 돈까지 합치면 2년 만에 1억 원 가까운 돈이 공중으로 날아간 셈입니다. 제 소중한 노후 자금이 30년 택시 운전석에서 땀 흘려번 그 돈이 남의 입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걸 보며 저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고 마을을 빠져나가는데 저 멀리 마을회관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들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봐, 내가 1년이면 올라간다 그랬지? 하는 비웃음 섞인 시선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그들에게 철저히 뜯어먹기 좋은 이방인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정착한 곳은 예전에 살던 수원 권선구의 한 15평짜리 빌라입니다. 번듯한 아파트는 이미 전세를 줬고 그 전세금을 뺄 여력도 안 돼요. 남은 돈 8천만 원으로 겨우 얻은 전세방이죠. 집은 좁고 낡아서 층간 소음도 있고 창문을 열면 바다 대신 앞집 빨래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수 바닷가집보다 여기서 자는 잠이 훨씬 달콤합니다. 짐을 다 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 손을 잡고 동네 시장에 가서 3,000원짜리 콩나물을 산 거였습니다. 가게 주인이 아이고 오랜만이네 사장님. 어디 멀리 여행 갔다 오셨어? 라며 덤으로 파한 뿌리를 얹어주는데 그 소박한 친절에 아내와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울컥했습니다. 시골 인심이요? 진짜 인심은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이곳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안전이었습니다. 지난주엔 아내가 자다가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여수였다면 차 키를 쥐고 손을 벌벌 떨며 40분을 달려야 했겠지만 여기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24시간 내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받고 처방전 받아서 약국 들러 돌아오는데 딱 30분 걸렸습니다. 그 30분이 주는 평온함은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이제 초라해졌습니다. 2억 3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노후 준비가 이제는 1억 남짓한 돈과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그리고 65세부터 나오기 시작한 기초연금이 전부입니다. 예전에 들어둔 보험에서 나오는 작은 보상금이 가끔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수준이죠. 남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건 노후의 행복은 공기 좋은 곳이나 푸른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플 때 바로 달려갈 병원이 있고 내가 슬플 때 말동무가 되어줄 오랜 친구가 있고 바가지 씌우지 않는 정직한 상인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낙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소소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시 택시를 잡기엔 나이가 들었지만 시니어 복지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이웃들과 인사 나누며 번듯하게 제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즐겁습니다. 아내 희진이도 이제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에어로빅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며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가끔 묻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여수로 내려가겠냐고.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겠지만 그 바다를 즐기기엔 시골의 삶이 너무나 치열하고 차가웠으니까요. 비록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업료를 냈지만 저는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삶은 15평 빌라 안에 갇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넓은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노후가 시작된 기분입니다. 불안함 대신 안도감을, 화려한 낭만 대신 소박한 일상을 선택한 제 결정에 저는 오늘 밤도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해봅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원에서 30년 넘게 택시 핸들 잡으며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2억 3천만 원. 그 피 같은 돈 중에서 딱 2년 만에 1억 원 가까운 돈을 길바닥에 뿌리고 돌아온 멍청한 늙은이. 그게 바로 저 김기덕입니다. 누구는 저보고 운이 없었다고 하고 누구는 제가 융통성이 없었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아픈 기억을 굳이 꺼내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은퇴를 앞둔 후배님들, 제 8천만 원짜리 통장을 걸고 드리는 이 뼈아픈 조언들, 제발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첫 번째로 절대 집부터 사지 마십시오. 공기 좋은 데서 내 집 짓고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바로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시골 집은 사는 순간 가치가 반토막 납니다. 도시처럼 아파트값이 오를 거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합니다. 제 여수집이 왜 2년 만에 8천만 원이 됐겠습니까? 나가는 사람은 있어도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귀촌을 꿈꾼다면 집부터 덜컥 사지 말고 딱 1년만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십시오. 1년 살아보고 여기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텃세는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마을 발전기금 200만 원? 그거 아까워서 못 내면 시골 살 생각 마십시오. 하지만 돈을 낸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을 식구로 받아줄 거라는 기대도 버리십시오. 그들에게 외지인은 그저 언제든 떠날 손님이자 마을의 부족한 예산을 채워줄 돈줄일 뿐입니다. 저처럼 마을 논일, 밭일 다 따라다니며 몸을 혹사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물길이 막히는 게 시골 현실입니다. 사람이 무섭다는 거, 도시에서 겪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로 인프라는 곧 생명입니다. 젊어서는 바다 풍경이 밥 먹여주지만 늙어서는 병원이 밥 먹여줍니다. 제가 여수에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밤중에 아내가 아픈데 시내 큰 병원까지 차로 40분을 달려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원 권선구에 살 때는 사방에 널린 게 병원이고 약국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복지이고 혜택이었는지 예전엔 정말 몰랐습니다. 60대 중반이 넘어가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데 공기 좋은 곳 찾아 산속으로 바닷가로 들어가는 건 어쩌면 스스로를 사지로 모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로 노후 자금의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제 국민연금이랑 보험에서 나오는 연금액 합쳐서 85만 원. 이 돈이면 시골에서 황제처럼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골 생활비가 도시보다 더 들면 더 들지 절대 적게 들지 않습니다. 기름값, 차 유지비, 시내마트 다녀오는 비용, 그리고 마을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찬조금들. 여기에 갑자기 집이 망가지거나 몸이 아파서 대출이라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옥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30년 넘게 일해서 모은 그 소중한 퇴직금 함부로 땅에 묻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손에 쥐고 계십시오.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더 보탭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오랜 친구들, 익숙한 시장 상인들, 매일 인사 나누는 경비원 아저씨들. 그분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해주는 진짜 자산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처음부터 인맥 쌓겠다고 돈 쓰고 몸 쓰지 마십시오. 그 노력의 절반만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에 투자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풍요롭고 따뜻해질 겁니다. 저는 비록 1억 원을 잃고 15평 빌라로 돌아왔지만 지금 누리는 이 평온함이 그 돈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텃밭 물길이 막혔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아내가 아플 때 바로 업고 달려갈 병원이 있는 삶. 이게 진짜 성공한 노후 아니겠습니까? 낭만에 속아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지 마십시오. 현실은 차갑고 시골은 냉정합니다. 제 뼈아픈 조언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도망치듯 돌아오지 마시고 지금 계신 그곳에서 가장 빛나는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진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제 못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